여기가 한국이 감히 낄 자리입니까? 이곳은 하버드 학술 포럼, 베이징 대학 교수들의 비웃음이 단 3분 만에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 석학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잃었죠. 발표가 끝나자 200명의 세계 석학들이 완전히 침묵했고, 그날 밤 전 세계가 긴급 뉴스를 타전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속였다. 도대체 한국이 숨겨온 게 뭐길래 전 세계가 무너졌을까요? 세계를 뒤집은 12분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명문인 하버드 강당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반전의 현장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하버드 국제포럼에 참석했던 한국계 과학자 박태성입니다. 미국에서 35년을 살며 물리학 연구에 매진해온 교수죠.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MIT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내로라 하는 석학들이 모여 있었어요. 포럼 시작 30분 전, 저는 강당 로비에서 최종 발표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 리웨이 첸 교수, 일본 대표 나카무라 켄지 교수, 그리고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이름이 있던 한국 대표 자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발표자 명단에 제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행사 진행자에게 물었습니다. 백발의 진행자는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아, 박 교수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만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아시아 발표는 중국과 일본만 진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도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중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의 핵심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35년, 제가 미국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고 MIT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결국 저는 한국은 여전히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반쯤 센 동양인 남자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세면대를 꽉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니, 익숙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35년, 내가 뭘 위해 살았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사 과정 때 지도교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희 나라는 기술이 없잖아. 그냥 베끼기나 잘하지. 그때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와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맨 앞줄에는 중국과 일본 대표의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도, 독일, 프랑스. 하지만 한국 자리는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저는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인도계 학생이 저를 흘끔 쳐다봤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프로그램을 펼쳤습니다. 동아시아 세션 중국의 혁신, 일본의 정밀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제목에조차 없었습니다. 오늘도 또 투명인간이 되는구나.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불과 2시간 뒤, 이 강당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한국이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올 거라는 걸 말이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동아시아 문명의 과거와 미래를 논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중국의 리웨이 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굴욕의 시간이 말이죠. 무대에 올라선 중국의 리웨이 첸 교수는 베이징대 출신답게 당당했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그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여러분, 동아시아 문명의 시작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의 첫마디에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거대한 만리장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4대 발명품을 보십시오. 화약, 나침반, 종이, 인쇄술. 이 모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을 바꾼 이 위대한 발명품들이 우리 조상들의 손에서 탄생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청중들의 감탄이 커졌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화약이 없었다면 현대의 무기 체계가 있었을까요? 나침반이 없었다면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까요? 종이가 없었다면 지식의 전파가 가능했을까요? 리웨이 첸 교수는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보십시오. 우리의 고속철도 기술은 어떻습니까? 시속 350km로 달리는 우리의 기술력을 보세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4시간 만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속도입니다. 화면에 중국 고속철도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와우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공자와 노자의 사상은 지금도 전 세계 철학의 근간이 되고 있죠. 한자 문화권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동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박수가 우레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리에이첸 교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를 보세요. GDP 18조 달러? 세계 2위입니다. 우리의 우주 기술을 보세요. 달의 뒷면에 착륙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위상입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기립박수까지 쳤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어요. 마치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아시아의 미래는 중국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1대1로 프로젝트로 우리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어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 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리에이첸 교수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열화와 같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사회자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중국의 위대한 과거와 찬란한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었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있는데, 우리도 역사가 있고 기술이 있는데,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낼 용기는 없었어요. 아니, 기회조차 없었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나카무라 켄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본이 보여준 정밀함의 미학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일본 차례였습니다. 또 한 번 한국은 없는 나라가 되겠죠. 나카무라 켄지 교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도쿄대 출신의 그는 정중하면서도 자부심이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은퇴 안경, 전형적인 일본 학자의 모습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의 정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화면에 사무라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을 아십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그것이 바로 일본의 혼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만들더라도 최고를 만듭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자 도요타 자동차 공장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보세요. 저스트 인 타임, 카이젠, 이 모든 것이 세계 제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불량률 제로를 추구하는 우리의 정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경영학 교수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전자 제품을 보십시오. 소니, 파나소닉, 닌텐도. 이 브랜드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꿨는지 아실 겁니다. 워크맨이 음악 문화를 바꿨고 플레이스테이션이 게임 문화를 바꿨습니다. 화면에 역대 소니 제품들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워크맨부터 최신 플레이스테이션까지. 그리고 우리의 문화 산업을 보세요.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이제 전 세계 청소년 문화의 중심입니다. 포켓몬, 드래곤볼, 나루토. 이 캐릭터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몇 젊은 참석자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도 분명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랐을 테니까요. 일본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를 아십니까? 우리는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미슐랭 스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시는 이제 세계 고급 요리의 대명사가 되었죠. 나카무라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만 20명이 넘는 수상자를 배출했어요. 이것이 바로 일본의 연구력입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도 노벨상 수상자가 있지만 단 한 명뿐이니까요. 메이지 유신 이후 우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되 일본의 정신을 잃지 않았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일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와비사비라는 말을 아십니까?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는 일본의 미학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을 만듭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작은 섬나라지만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자원이 없어도 기술과 정신으로 이뤄낸 기적이죠. 나카무라 교수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정밀함, 그것은 바로 일본이 세계에 선물한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시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앞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도계로 보이는 하버드 MBA 학생이었어요. 곱슬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20대 후반의 남학생이었죠. 정말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위상이 대단하네요. 그는 일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동아시아 하면 중국, 일본은 워낙 유명한데 한국은 어떤 특별한 기여가 있었나요? BTS나 K-팝 말고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그 순간 강당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키득키득거리는 소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맞아. 한국은 뭐가 있지? K-팝이나 추는 나라 아닌가? 삼성. 그것도 일본 기술 베낀 거잖아.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징어 게임이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또 다른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치 한국은 오락거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리에이첸 교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나라죠. K-팝이 인기 있다고 들었어요.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그의 말투에는 동정심 같은 게 묻어났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이죠. 나카무라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준 것들을 잘 배웠어요. 전자제품도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시켰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어요. 아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쌓인 무력감이 저를 의자에 묶어놓은 것 같았죠. 그때 한 여학생이 덧붙였어요. 한국 드라마는 재밌어요. 로맨틱하고 예쁘잖아요. 그래. 성형수술도 유명하대. 김치는 맵지만 맛있어. 모든 대화가 한국을 하찮게 만들고 있었어요. 문화산업은 그저 오락거리로, 음식은 별미 정도로, 기술은 모방품 정도로 취급받고 있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세계가 보는 한국이구나. 사회자가 정리하려고 나섰어요. 자,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일어서는 게 보였어요. 회색 머리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헬렌 로웰 교수였어요. 하버드 역사학과에서 25년간 한국사를 연구해온 분이죠. 평소 과묵하기로 유명한 그녀가 갑자기 일어서니 주변 사람들이 놀란 듯 쳐다봤어요. 잠깐만요. 로웰 교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단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구두 소리가 강당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로웰 교수님. 예정에 없던 발표인데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아니,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무대에 오른 로웰 교수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방금 학생이 물었죠. BTS와 김치 말고 한국에 뭐가 있냐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장면이 나타나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임진왜란 당시의 고지도와 함께 거북선 설계도가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로웰 교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가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을 잊지 못하셨어요. 폐허 속에서도 책을 읽던 한국 아이들,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공부를 멈추지 않던 그들을 말이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요.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걸.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1592년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그녀가 거북선 설계도를 확대했어요. 정교한 도면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1592년, 즉 400년도 더 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어땠습니까? 스페인의 무덕한데도 영국의 해군도 모두 목선을 쓰고 있었어요. 철갑선은 상상조차 못했죠. 로웰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거북선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는 도면이었습니다. 12문의 대포를 장착했고 철로 된 뾰족한 침을 등에 꽂아 적의 상륙을 막았어요. 선수에는 용머리를 달아 연기를 뿜게 했고 노를 젓는 격군들은 적에게 보이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청중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누군가가 작게 와우하고 탄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로웰 교수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렸어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드디어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로엘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의 기록이었어요. 이것은 일본 측 기록입니다. 철로 덮인 괴물 같은 배가 나타나 우리 함대를 초토화시켰다고 적혀 있어요. 일본 수군은 이 배를 보고 도망치기 바빴다고 합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자국의 기록이 증거로 제시되니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북선을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전략가였죠. 화면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나타났어요. 그는 조류와 바람을 계산하고 지형을 이용하고 심리전을 구사했습니다. 현대해군 전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로엘 교수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영국 해군 사관학교의 교재였습니다. 영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가르칩니다. 넬슨 제독과 함께 세계 해군사의 영웅으로 말이죠. 청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실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거북선의 철갑 기술을 보세요. 단순히 철판을 덮은 게 아닙니다. 포탄을 튕겨내도록 각도를 계산했고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설계를 수정했어요. 이것은 현대 전차의 경사 장갑 원리와 같습니다. 한 미국인 교수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거죠? 로엘 교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조용히 해내고 조용히 성취하죠. 그래서 세계가 모르는 겁니다. 그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산도 대첩의 전술도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을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이라는 독창적인 전술로 일본 함대 59척을 격침시키고 단 한 척도 잃지 않은 전투입니다. 리에이첸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59대 0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은 단순히 싸운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산했거든요. 로엘 교수는 전투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현대 컴퓨터로 재현한 한산도 대첩이었죠. 보세요. 하객진 전술은 하기 날개를 펼친 모양입니다. 적을 유인해서 포위하고 집중 포격을 가하는 전술이죠. 이것은 현대해군 전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일본 수군 사상자 8,000명, 조선 수군 사상자 19명. 이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산의 결과죠.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그들이 이제는 경외감 어린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로엘 교수가 말했어요. 거북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북선과 다른 나라 군함들을 비교한 표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같은 시대 중국 군함, 일본 군함, 유럽 군함, 모두 비슷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만 완전히 다른 발상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한국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DNA입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용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창의성. 로엘 교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로엘 교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산도 해전의 상세한 지도였어요. 1592년 8월 14일 한산도 앞바다. 이순신 장군의 함대 56척과 일본 함대 73척이 맞붙었습니다. 지도 위에 양측 함대의 움직임이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되기 시작했어요. 숫자로는 일본이 우세했죠. 게다가 일본 수군은 당시 동아시아 최강이었습니다. 외구로 단련된 그들의 해상 전투력은 악명이 높았어요. 나카무라 교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과학으로 맞섰습니다. 먼저 조류를 계산했어요. 한산도 앞바다의 물살이 바뀌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화면에 조류 도표가 나타났어요. 오전 10시, 물살이 북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이 시간을 노렸어요. 일본 함대가 조류를 거슬러 오도록 유인한 거죠. 전투 재현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후퇴하는 척하며 일본 함대를 넓은 바다로 끌어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객진을 펼쳤습니다. 함대가 하기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변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진영의 천재성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함포가 중앙으로 집중 사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 교차 사격 개념이죠. 한 군사 전문가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그게 16세기에 가능했다고요? 네,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은
각 함선의 포 사거리를 정확히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깃발 신호로 일제 사격을 명령했죠. 로에 교수는 일본 측 기록을 보여줬어요. 일본 수군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기록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포탄이 쏟아졌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고 적혀 있어요. 전투 결과가 화면에 떴어요. 조선 수군 전사자 19명, 일본 수군 전사자 8,980명. 이게 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순신은 매일 일기를 썼어요. 난중일기를 보면 바람의 방향, 조류의 속도, 날씨 변화를 모두 기록했죠. 로에 교수는 난중일기의 한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맑음. 남서풍 3m, 조류 북향 2노트. 이런 식으로 매일 기록했어요. 이것은 현대 기상 관측과 다름없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하버드 사람들에게 이런 접근은 충격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심리전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이순신은 일부러 적장의 배를 먼저 공격하지 않았어요. 주변 배들을 먼저 격침시켜 적장이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생포했습니다. 한 심리학과 교수가 감탄했어요. 그것은 현대 심리전의 교과서네요. 맞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과학자이자 전략가이자 심리학자였습니다. 로에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세계 해군 사관학교들의 교육 자료였습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 영국 해군 대학, 일본 방위대학교. 모두 이순신의 전술을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그의 전술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의 영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로엘 교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화면이 바뀌자 거대한 조선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전경이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듯한 거대한 부지에 거인 같은 크레인들이 늘어서 있었죠. 이제 현대의 거북선을 보겠습니다. 로엘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전 세계 LNG선의 6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LNG선의 구조도를 보여줬어요. LNG, 액화천연가스는 영하 163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폭발하죠. 이런 극한의 조건을 견디는 탱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청중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전 세계에서 단 3나라뿐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런데 기술력 차이가 압도적이에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60%, 일본 20%, 중국 15%. 특히 멤브레인 방식이라는 최첨단 기술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상용화는 오직 한국만 가능해요. 리에이첸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중국도 조선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곧 따라잡을 겁니다. 로엘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투자와 기술은 다릅니다. LNG선 한 척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용접 기술자를 아십니까? 특수 용접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500명 필요해요. 이런 인력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습니까? 그녀는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죠. 미국 해군이 자국 전함의 수리를 한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강당에서 와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미국인들조차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USS 피츠제럴드, USS 존 맥케이노. 이 구축함들이 사고로 손상됐을 때 어디서 수리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화면에 미해군 구축함이 한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사진이 나타났어요. 미국이 왜 태평양을 건너 한국까지 군함을 보낼까요? 자국에도 조선소가 있는데 말이죠. 한 미국인 교수가 대답했어요. 기술력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미국 조선소는 군함 건조에만 특화되어 있어요. 복잡한 수리나 개조는 한국이 더 뛰어납니다. 게다가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우수하죠. 로엘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아십니까?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주영 회장이었어요. 현대 창업자 정주영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그는 영국 은행에 가서 말했어요. 배를 만들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은행에서 물었죠. 배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몇몇 사람이 웃었지만 로엘 교수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한국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요. 거기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말했죠. 우리 조상이 4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거북선이 현대 조선업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였으니까요. 그리고 2년 후
정주영은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통계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그로부터 50년 후 한국은 세계 조선업 1위가 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죠. 나카무라 교수가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은 경이롭습니다. 같은 배를 만드는데 중국은 3년, 한국은 2년이면 충분해요. 그것도 품질은 한국이 훨씬 우수하죠. 로에 교수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작년 전 세계 선박 수주 통계입니다. 한국 45%, 중국 35%, 일본 15%.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국이 60%를 넘어요. 왜일까요? 고부가 가치 선박이 많아서겠죠. 맞습니다. 한국은 LNG선, 해양 플랜트, 특수 선박 등 기술력이 필요한 배를 만듭니다. 중국은 벌크선 같은 단순한 배가 대부분이고요. 청중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분위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로에 교수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1970년대 울산의 모습이었어요. 황량한 모래밭에 천막 몇 개가 전부였죠. 이곳이 현재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된 울산입니다. 5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 사진은 현재의 울산 조선소였습니다. 그 대비가 극명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처음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했어요.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은행 간부들이 물었어요. 당신들이 무엇을 믿고 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정주영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거북선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은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가 왜 못 만들겠습니까? 한 영국인 교수가 감탄했어요. 브릴리언트. 과거와 미래를 연결한 완벽한 스토리텔링이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주영이 계약을 따낸 방법입니다. 로에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그리스 선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죠. 배를 먼저 주문해주면 그 주문서로 은행 대출을 받아 조선소를 짓고 조선소가 완성되면 배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없는 조선소에서 만들 배를 먼저 주문하라니요. 하지만 그리스 선주는 계약했어요. 왜일까요? 정주영의 진정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어요. 당시 건설 현장이었죠. 정주영은 24시간 공사를 진행했어요. 한국 속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낮에는 공사하고 밤에는 교육했어요. 용접도 모르던 농민들을 세계 최고의 기술자로 만들었습니다. 통계가 화면에 떴어요. 2년 만에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완성했어요. 예정보다 6개월 빨랐죠. 품질도 완벽했고요. 리에이첸 교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경험도 없었는데. 한국인의 교육열과 근성입니다. 당시 기술자들의 증언을 보면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동시에 공부했다고 해요. 선진국 기술자를 초빙해 배우고 밤에는 도면을 외웠죠. 로에 교수는 감동적인 사진을 보여줬어요.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횃불을 들고 야간 작업을 하는 모습이었죠. 이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 조선업의 성장 곡선이었죠. 1970년 세계 시장 점유율 0%에서 시작해 현재 45%.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아무도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죠. 그런데 정주영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로에 교수는 새로운 사진을 보여줬어요. 1998년 그는 소 1001마리를 끌고 북한을 방문했어요. 분단의 벽을 넘은 거죠.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믿음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 기업가 정신의 본질을 외국인 교수가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니? 로에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이제 더 작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거대하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낸드 플래시 시장의 50%를 차지합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거의 모두 한국산 메모리를 쓰고 있어요. 한국 없이는 디지털 세상이 멈춥니다. 한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물었어요. 인텔이나 타이완 TSMC는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인텔은 CPU에 강하고 TSMC는 파운드리에 강하죠. 하지만 메모리는 한국이 절대 강자입니다. 왜일까요? 로엘 교수는 1997년 IMF 위기 당시 사진을 보여줬어요. 거리에서 금을 모으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1997년 한국은 국가 부도 위기였어요.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았죠. 모든 기업이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는 기회다. 남들이 멈출 때 우리는 뛴다고. 그리고 반도체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죠.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1998년 삼성 반도체 투자액 30억 달러.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3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전 세계가 미쳤다고 했죠. 리에이첸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박이었네요. 너무 위험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베팅이었죠.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사이클을 정확히 읽었어요. 불황기에 투자하면 호황기의 시장을 지배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대 초반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몰락하고 삼성이 1위가 됐죠. 이것이 한국식 경영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이요. 로엘 교수는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을 보여줬어요. 반도체는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초정밀 산업입니다. 클린룸은 수술실보다 1000배 깨끗해야 해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술입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인정하듯 말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수율은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웨이퍼에서 일본보다 10% 더 많은 칩을 생산하죠.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입니다. 로엘 교수는 삼성 기흥 공장의 야경을 보여줬어요. 24시간 불이 켜진 공장이었죠. 한국 반도체 공장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엔지니어들이 3교대로 24시간 관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도 달려와요. 이런 헌신이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최신 기술 동향을 보여줬어요. 현재 삼성은 3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3만 분의 1입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는 전 세계에 3곳뿐이에요.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투자 규모입니다. 삼성은 최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반도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한국 GDP의 20%에 달하는 금액이죠. 한 경제학과 교수가 말했어요. 그것은 국가적 베팅이네요. 맞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에 구군을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했죠. 자원이 없는 나라가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평생 연구한 반도체 분야에서 조국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로엘 교수는 한국의 GDP 성장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곡선이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1960년 1인당 GDP 79달러, 현재 35,000달러, 60년 만에 440배 성장입니다. 청중들이 숨을 들이켰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성장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죠. 그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같은 기간 미국은 8배, 일본은 25배, 중국은 180배 성장했어요. 한국의 440배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시겠죠? 리에이첸 교수가 말했어요. 중국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점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했다는 겁니다. 화면에 1987년 6월 항쟁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이었죠. 1987년 한국 시민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일어났어요. 평화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민주주의를 요구했죠. 다음 사진은 대통령 직선제 선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군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평화적 전환을 이뤘어요. 유혈 사태 없이 말이죠. 한 정치학과 교수가 감탄했어요. 그것은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경제 발전이나 민주화 중 하나를 희생하죠. 정확합니다. 싱가포르는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주주의는 제한적이죠. 필리핀은 민주화했지만 경제는 정체됐고요. 한국만이 둘 다 성공했습니다. 로엘 교수는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계속하고 있어요.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하죠.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녀는 2016년 촛불 시위 사진을 보여줬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평화적이었어요. 수백만이 거리로 나왔지만 폭력은 없었죠. 청중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매주 토요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쓰레기를 줍고 돌아갔죠.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입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말했어요.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만,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민이 직접 쟁취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죠. 로에 교수는 투표율 통계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대선 투표율은 70%가 넘어요. 젊은 층도 적극적으로 투표합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녀는 감동적인 사진을 보여줬어요. 투표소 앞에 줄 선 시민들이었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기적입니다. 로에 교수는 낡은 흑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천막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어요. 1953년 한국은 완전히 파괴된 나라였어요. 학교도, 교과서도, 선생님도 부족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천막 교실의 내부였어요. 흙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죠. 보세요.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을 보세요.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죠. 청중들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부모들은 끼니를 걸러가며 자녀를 교육시켰어요. 배고파도 공부는 해야 한다고 말하며 로에 교수는 통계를 보여줬어요. 1960년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5%였어요. 현재는 70%가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한 교육학과 교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죠?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해요. 로에 교수는 1980년대 고시원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곳은 고시원입니다. 겨우 2평 남짓한 좁은 방에서 청년들이 공부했어요. 하루 15시간씩 몇 년을 이렇게 살았죠. 다음 사진은 새벽의 도서관이었어요. 학생들로 가득 찬 열람실이었죠. 한국 대학 도서관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새벽 3시에도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요? 청중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더 놀라운 건 사교육입니다. 한국 부모들은 연간 20조 원을 사교육했습니다. GDP의 1%예요. 리에이첸 교수가 놀랐어요. 그것은 너무 과도한 건 아닙니까? 과도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결과를 보세요. 로에 교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여줬어요. 피사, 팀스 등 모든 국제평가에서 한국은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압도적이죠. 그녀는 한국 과학자들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한국인 과학자들이 네이처, 사이언스에 발표하는 논문이 매년 늘고 있어요. 교육 투자가 결실을 맺는 거죠. 다음 자료는 한국 유학생 통계였어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한국인 비율을 아십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모두 아시아계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아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인재가 나온다는 것. 이것이 교육의 힘입니다. 로에 교수는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사진을 보여줬어요. 졸업식에서 부모에게 절하는 학생들이었죠. 한국에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에요. 가족의 희망이고 나라의 미래입니다. 로에 교수는 훈민정음 원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한국 정신의 뿌리를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한글의 창제 원리서입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의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 읽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한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배워 날마다 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감탄했어요. 15세기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혁명적 사고였어요. 당시 문자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는데 한 언어학과 교수가 말했어요. 한글은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문자 체계입니다.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상 이름을 세종대왕상으로 정한 이유죠. 로에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제로예요. 모든 국민이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발전의 기초였죠. 그녀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사진을 보여줬어요. 새마을 운동을 아십니까? 1970년대 한국 농촌 근대화 운동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로를 닦는 사진이었어요. 정부는 시멘트와 철근만 제공했어요. 나머지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했죠. 스스로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았어요. 리에이첸 교수가 물었어요. 강제 동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였어요. 우리 마을을 우리가 바꾸자는 정신이었죠. 로에 교수는 새마을 운동 전후 비교 사진을 보여줬어요. 10년 만에 한국 농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흙길이 포장도로로 변했죠.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협동 정신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다음 사진은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이었어요. IMF 위기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어요. 결혼반지, 돌반지까지 국가에 바쳤죠.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51만 명이 참여해 227톤의 금을 모았어요. 21억 달러 상당이었죠. 이런 일이 가능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나카무라 교수가 인정하듯 말했어요. 그것은 정말 놀라운 단결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치는 힘. 그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로엘 교수는 BTS가 빌보드 1위에 오른 순간을 보여줬습니다. 7명의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현재를 봅시다.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어요. 그녀는 빌보드 차트를 보여줬어요. BTS는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6번 했어요. 비영어권 아티스트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다음은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장면이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휩쓸었죠. 비영어, 영화 최초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징어 게임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시리즈예요. 94개국에서 1위를 했죠. 넷플릭스 통계가 화면에 떴어요. 2019년 대비 2023년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이 600% 증가했어요. 이런 폭발적 성장은 전례가 없습니다. 한 문화비평가가 손을 들었어요. 왜 갑자기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끄는 건가요? 진정성과 보편성의 결합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한국적이면서도 인류 보편의 감정을 다뤄요. 로엘 교수는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줬어요. 한국 드라마는 가족, 사랑, 정의 같은 보편 가치를 다룹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은 독특하죠. 정서적 깊이가 있어요. 그녀는 K-팝 댄스 학원의 세계 분포도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 K-팝 댄스 학원이 5,000개가 넘어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방콕, 어디든 있죠. 다음은 한국어 학습자 통계였어요. 듀오링고에서 한국어는 세계 7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예요. 5년 전 23위였는데 말이죠. 청중들이 놀랐어요. 한국 음식은 어떻습니까?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세계 어디서나 인기예요. 파리의 한국 식당 사진이 나타났어요. 프랑스인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이었죠. 미슐랭 가이드 파리편에 한국 식당이 15개 실렸어요. 프랑스인들이 한국 음식을 인정한 거죠. 로엘 교수는 K-뷰티 산업 통계를 보여줬어요.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요. 10단계 스킨케어가 세계 표준이 됐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수출하는 거죠. 한국적 삶의 방식이 세계인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 영향력을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로엘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청중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그때 나카무라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로엘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일본이 한국의 기술을 전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군요. 인정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인이 공개적으로 고개 숙이는 것은 최고의 예우였죠. 리에이첸 교수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이 이룬 성취 앞에서 겸손해져야겠네요. 그도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때 처음 질문했던 인도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한 질문을 했네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로엘 교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진실을 밝힐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청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죠. 그리고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5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것은 한국에 대한 경의였고 진실에 대한 존중이었죠. 저도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일어선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옆자리의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축하해요. 박 교수. 당신 나라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한국인이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 포럼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로웰 교수의 발표를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던 거예요. 제목은 하버드에서 한국의 진실이 밝혀지다였습니다. 첫날 조회수 10만. 믿기 어려운 속도였어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왜 학교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줬지? 거북선이 세계 최초 철갑선이었다니. 한국 조선업이 미국 해군 함정을 수리한다고? 일주일 만에 조회수는 500만을 돌파했어요.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죠. 각국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숨겨진 아시아의 진주, 한국의 재발견, BBC, 조용한 혁명, 한국이 세계를 바꾸다, 르몽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선 한국의 기적, 하버드 총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연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하버드는 한국학연구소 설립을 공식 발표했어요. 초대 소장은 당연히 로웰 교수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IT,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미국 주요 대학들이 앞다퉈 한국학 프로그램을 신설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소르본 모두 한국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죠. 가장 놀라운 반응은 아시아에서 나왔어요. 도쿄대학이 한국학과를 독립학과로 승격시켰고 베이징대도 한국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한 달 후 하버드 스퀘어에 특별 전시회가 열렸어요. 한국 조용한 혁명의 나라라는 제목이었죠. 전시회에는 거북선 모형, 반도체 웨이퍼, 한복, 훈민정음, 복사본 등이 전시됐어요. 개막식에는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거죠. 저도 초청받아 개막식에 참석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한국인임을 밝힐 수 있었죠. 6개월 후 UN 본부에서 특별 교육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모델 21세기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193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죠. 발표자는 로웰 교수였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작은 나라여도, 식민지 경험이 있어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UN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한국 모델을 개발도상국들의 표준 모델로 연구하겠습니다. 그 후 변화는 빨랐어요. 월드뱅크가 한국 발전 모델 연구팀을 신설했고 IMF도 한국의 위기 극복 사례를 교과서로 만들었죠.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미국 대학가에서 일어났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삼성과 현대 케이스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MIT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집중 연구하기 시작했죠. 전 세계 50개 주요 대학이 한국학 과정을 신설하거나 확대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도 폭증했죠. 하버드의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정원의 10배를 넘었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세계가 진짜 한국을 보기 시작했구나. 1년 후 저는 로웰 교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버드 한국학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식에서였죠. 박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교수님. 덕분에 이제는 당당하게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찰스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교수님, 왜 한국을 그렇게 연구하셨어요? 25년이나? 로웰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돌아온 후 늘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특별하다. 언젠가 세계가 놀랄 것이다라고.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오르셨어요. 한국은 조용히 혁명을 이뤘죠. 소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한국의 방식이죠. 침묵의 힘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한국은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찰스강의 석양이 비치고 있었죠. 박 교수님, 한국의 진짜 힘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 한국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섰어요. 그것이 진짜 힘이죠.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35년 타국 생활을 하면서도 잊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낮게 평가했을까요? 왜 우리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너무 빨리 달려왔기 때문일 겁니다.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거북선으로 세계의 전사를 바꿨고 한글로 민주적 문자 혁명을 이뤘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선진국이 됐고 독재를 평화적으로 끝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지배하고 조선업으로 바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묵묵히 해냈습니다. 우리는 증명하려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었죠. 부모 세대는 자식을 위해 희생했고 우리는 그 희생에 보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민주화를 이뤘고 한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더 이상 숨겨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니까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것이 한국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버드 포럼에서 벌어진 놀라운 반전의 순간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 놀라우셨죠?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특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위대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